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스탈린의 고백, 내가 한국전에 미군을 불러들였다. 는 역사 이야기를 한 50분간 했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좋은 코멘트를 댓글로 남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과거를 알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과거 연장이고 미래는 오늘의 연장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즉 과거 역사관을 조종하면은 미래의 권력까지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또 역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고 위대한 주인공들이 있으니까요.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게 여행입니다. 여행. 우리 조갑제닷컴은 역사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과 연관된 여행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20일 동안 스위스 기차 여행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번 간 나라입니다. 로마에 갔을 때 여러 번 갔던 건물을 또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로마의 4대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성베드로 사원 건너편에 있는 산탄젤로 성, 그리고 판테온, 로마 시대 때 만든 판테온, 그리고 콜로세움, 판테온, 산탄젤로 성, 성베드로 사원. 저는 이 4개 건물이 로마의 4대 건물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번 이상 간 건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단시간에 많은 곳을 본다, 단시간에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본다, 단시간에 많은 국가를 여행한다 하는 것을 자랑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게 좋죠. 나는 몇 개국을 갔다 왔다,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 몇백 개를 봤다, 이 자랑 기록으로서. 그러나 사실은 좋은 도시 그리고 훌륭한 건물은 여러 번 봐야 제맛이 납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베드로 사원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한산 한 번 갔다고 해서 다시 안 가느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 한 번 갔다고 해서 다시 안 갑니까? 자주 찾는 거죠. 훌륭한 멋진 곳은 자주 찾아야 됩니다. 자주 찾아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대한 건물을 자주 찾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안에서 시간을 좀 길게 보내는 이런 여행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4대 건물을 제가 저 나름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번 보았고 또 가이드한테 설명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갑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베드로 사원입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해보고 결론을 항상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건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성베드로 사원을 꼽습니다. 성베드로 사원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절사자인데 피에트로 바질리카라고 합니다. 이 원명이 바질리카. 여기서 사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성베드로 사원이라는 게 이게 친숙해서 그런지 좋아요. 왜냐? 이 건물만큼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징성이 대단한
그래서 세계 기독교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건물은 달리 없습니다. 또 이 건물을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는데 비교적 짧게 걸린 겁니다. 1506년에서 1626년 사이니까 120년입니다. 밀라노 성당은 600년 걸렸어요. 독일의 쾰른 성당은 800년 걸렸습니다. 짓는데 짧게 걸린 거예요. 그것은 교황이 말하자면 시공주 역할을 했으니까 돈, 권력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됐다 이 생각합니다. 자연히 이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 유명한 분들, 유명한 건축가, 조각가가 이 건물을 짓는 데 투입이 됐습니다. 미켈란젤로. 이 도움을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유명한 성베드로 사원의 가장 눈부신 구조가 돔 아닙니까? 돔. 그리고 라파엘로, 브라만테, 또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최고로 유명한 조각가, 설계자, 베르니니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티칸 시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땅이 아닙니다. 바티칸. 바로 그 옆에 교황의 숙소, 집무실이 있고 교황 부속 성당인 것처럼 좀 뭐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또 크기, 예술성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 우선 이 건물의 크기를 본다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길이가 220m, 폭이 150m입니다. 이 바닥에서 돔 꼭대기 첨탑까지의 높이가 136.6m입니다. 한 30층 높이죠. 성당 내에는 이 회랑이 있습니다. 네이버라 회랑이 높이가 46.2m. 이 돔이 어느 정도 크느냐? 직경이 42m입니다. 42m. 그럼 이게 제일 크냐? 그건 아니에요. 돔으로서 제일 큰 것은 지름이 44m인 피렌체 두오모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보다 100년 먼저 지어진 게 더 큽니다. 44m, 2m 크죠. 그리고 판테온, 조금 이따 설명드릴 판테온, 로마 시대 때의 돔, 이게 43.3m로서 베드로 사원보다 조금 더 큽니다. 평면적이 2.8 헥타르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이 8만 명을 동시에 소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무슨 큰 광장에 와 있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 공간 개념이.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것은 돔이죠. 돔 아래 서가지고 그 천장을 돔을 올려다 보면은 그게 무슨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니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성경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대로 성 베드로 사원이니까 베드로가 네로 시대에 선교를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죠. 그 처형된 장소가 성 베드로 사원 있는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1526년에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120년 만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정면, 이 성당은 정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면을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가 그 성당의 건축 양식과 관계되고 특히 출입문을 아주 중요한 예술적 디자인 요소로 칩니다. 이 건물의 정면은 114.69m입니다. 너비가
높이가 45.5m. 석회화라는 돌로서 장식되었습니다. 이 안이 성 베드로 사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좀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0대 후반까지 장수를 했는데 이 피에타는 청년 시절에 만든 겁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는 아기 같고 성모 마리아는 꼭 처녀 같아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나이를 젊었을 때 만들었으니까 그런 모습인데,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에 만든 피에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스프로자 성 안에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피에타인데 성모 마리아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수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나이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크 건축 시대의 대가 베르니니. 로마에 가보면 베르니니가 설계 조각한 게 뭐 많습니다. 나보나 광장에 분수대라든지 바로 이 베르니니가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거대한 제단이 핵심이죠. 성당의 구조물 중에서는. 이 높이가 29m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단일 구조물로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너무 크다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사원은 광장이 근사합니다. 그 앞에 광장, 그 광장의 양쪽에 있는 주랑이라고 그러죠. 기둥으로 쭉 이렇게 낭하를 만든 게 있고, 그 가운데 오벨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고유한 건축물인데 오벨리스크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로마 시대 때 가져온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가져와 가지고 네로 황제의 경기장에 세워두었다가 지금 자리로 약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성 베드로 사원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죠. 뭐 신구교를 따질 게 없죠, 사실은. 그런데 성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뭐 지옥에 안 간다. 이게 성경 말씀을 위반한 거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트죠. 마르틴 루트.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강사였던, 그래서 95개 항의 경문을 그 대학에 써붙이고 교황에 도전한 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500년 전입니다. 1517년의 일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짓는 자금 마련하다가 반발을 불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이 성 베드로 사원 지하는 거기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요사이는 뭐 그 실내에서는 사진을 찍는데 성 베드로 사원 지하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엄숙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100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가지고 91명,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91명의 교황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2세의 무덤도 있습니다. 특이한 두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이 친가톨릭 정책을 펴다가 명예혁명, 개신교들이 명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공회 세력하고 손을 잡고 네덜란드 군인들을 불러 들여와 가지고 제임스 2세를 몰아내는 게 1686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이때 물러난 제임스 2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제임스 프란시스 에드워드 스튜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복위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복권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영국에서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측에 서서 개신교와 싸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무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주 재밌는 사람이 이
성베드로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입니다. 스웨덴 크리스티나, 이 여왕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왕인데, 구스타프 아돌프 왕은 신교, 구교가 싸운 30년 전쟁, 주로 독일 무대로 했던 30년 전쟁 때 이 신교 연합군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왕이었습니다. 강군이었어요. 유럽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 구스타프 아돌프 왕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30년 전쟁 때. 전사를 하는데 그 딸이 바로 크리스티나였습니다. 18살에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되었는데 신하들하고 좀 불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10년쯤 재위를 하다가 1654년에 갑자기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를 거쳐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와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는 일찌감치 루터교로, 신교인 루터교로 왕의 지휘하에, 그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핀란드까지 다 루터교로 넘어갔는데 이 여왕이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크리스티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지하에. 성 베드로 사원에 대해서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의 장식물이고 최상의 아름다움이다. 저도 건축과 예술과 종교가 최고 수준에서 융합한 인류의 가장 완벽한 건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최고 건물로 치는, 로마의 최고 건물로 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산탄젤로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 베드로 사원을 구경하는 분들이 이 광장으로 나와서 딱 마주 보면 보이는 산탄젤로, 이런 모습을 한 산탄젤로 성입니다. 산탄젤로. 이게 무슨 토치카 같기도 하고, 먼 데서 보면. 그런데 여기 잘 안 가십니다. 한국 분들은. 성 베드로 사원만 보고 관광버스 타고 다른 데로 급히 달려가시는데, 산탄젤로 성을 꼭 구경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산탄젤로 성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산탄젤로 성은 뭔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을 겁니다. 이 이미지가.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의 무대입니다. 토스카에서 여주인공이 이 산탄젤로 성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스카 하면 요 오페라에서 요 이미지를 넣습니다. 산탄젤로는 천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입니다. 산탄젤로 성인데, 이게 또 스토리가 많습니다. 산탄젤로 성은 누가 만들었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서기 12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금방 만들었습니다. 10년. 로마에서 만든 건축물은 짧게 걸립니다. 콜로세움도 10년 걸렸습니다. 왜냐? 동원력이 있으니까, 교황이나 로마 황제가 권력이 있으니까 금방 만듭니다. 이 100년, 200년 질질 끌지 않습니다. 산탄젤로 성도 10년 걸렸습니다. 이를 만든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분은 건축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판테온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건물 짓기를 좋아하는데, 흔히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오현제에 꼽습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 이 오현제가 다스리던 한 150년이 로마의 전성기고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기였다라고 문명적으로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죽고 그 아들 부인까지 여기에 묻혔어요. 이 건물은 들어가 보면은 이게 돌로 만든 무슨 거대한 항공모함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도시 같기도 하고, 거대한 토치카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감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요새는 군사박물관으로 쓰입니다. 4층에 올라가면 그 난간복도에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 음식점 값이 지난 7월에 갔더니 비싸잖아요. 피자 하나가 8유로, 커피 2유로. 그거 마시면서 맞은편으로 보면 성 베드로 사원의 돔이 딱 눈앞에 있습니다. 근사한 자리입니다. 이 감옥으로 쓰였는데 1600년 무렵에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입니다. 이 천문학자의 주장이 갈릴레오처럼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6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개종을 거부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된 장소에 브루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산탄젤로 성은 그러나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순환을 당하면 산탄젤로 성도 순환을 당하는데, 로마가 망한 것은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었는데 서기 410년에 알라릭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스고트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을 하면서 이 산탄젤로 성에 있던 역대 황제들의 유골함을 다 깨부수고 유골을 흩어버렸습니다. 537년에도 고트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 산탄젤로 성은 무덤이 아니라 군사시설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황이 피난처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사원하고 산탄젤로 성 사이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1080년대입니다. 그때 그레고리우스 7세란 위대한 개혁 교황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신성 로마 제국, 이 독일에 근거를 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계속 불화를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는 영어 이름이고 독일어로 하면 하이니치죠. 사세를 파문을 했더니 파문당한 분이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와 가지고 그 겨울에 3일 동안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 그레고리우스 7세인데 이 굴욕을 당한 하이니치 4세는 돌아가자마자 군대를 끌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이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산탄젤로 성으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갔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후원해 주던 노르만 세력이 지배하는 살레르노, 나폴리에 있는 살레르노, 나폴리 남쪽입니다. 피신해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 성당에 그레고리우스 7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1527년에 이탈리아 역사를 보면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과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권이고 좋게 말하면 교권 싸움인데 이 사제들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527년에도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클레멘스 7세가 또 산탄젤로로 숨었어요. 이 문을 닫고 버티면 사실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지가 약했는지 이 사람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레멘스 7세가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산탄젤로 성에 감금되어 있다가 나중에 병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탈출해가 올리비에토라는 데 갔다가 전전하다가 한 1년 뒤에 폐허가 된 로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사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난간을 따라서 이 나선형으로 쭉 꼭대기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선형은 일종의 산책로인데 꼭대기 옥상에 딱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느냐? 아래로는 테베르 강이 보입니다.
테베레, 이 강이라기보다는 청계천 정도죠. 테베레 강은 천천히 흐르지만 반드시 바다에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의 구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는 에마뉴엘 2세 기념관, 판테온, 지붕도 보이고, 그리고 물론 눈앞에 성 베드로 사원이 보이는 그 경치가 최고 경치입니다. 구시가지 로마에서는 산탄젤로 성의 꼭대기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내려다보기가 참 좋으니까 다음에 가시면은 꼭 산탄젤로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은 로마 구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구시가지는 걸어 다니면은 뭐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에 딱 적당하죠. 걸어 다니다가 굉장한 건물이 있으면 아 이건 뭐냐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런 건물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또 감탄을 하고 합니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건물, 로마에 가실 때 여러 번 봐야 제맛이 나는 세 번째 위대한 건물은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이것도 필수 코스인데 많이 가셨을 줄 압니다. 판테온 하면은 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둥이 하나도 없는 돔. 직경 43m, 높이도 43m. 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넓기도 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건물입니다. 이 판테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서기 125년 무렵에 만들었습니다. 이 산탄젤로를 만들 때 똑같은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걸 지을 때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어떤 설계자와 함께 이 판테온을 설계하고 했는데 이 설계자가 고집이 셌는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문제지만 원래 이 기술자의 고집이란 게 무섭죠. 이것은 신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앞에 아그리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신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전. 그런데 그동안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약탈도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이 건축물은 이게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부수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로마 시대 건축물입니다. 그게 아주 기적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7세기 초에 609년쯤 될 겁니다. 동로마 제국 황제가, 여기를 다스리던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걸 황제한테, 교황한테 주니까 교황이 이것을 교회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순교자 교회로. 지금도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보존이 됐어요. 이 건축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감탄하는 건물이 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돔.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의 자리를 13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 1300년 동안,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1300년 동안 가장 큰 돔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서기 6세기입니다.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성 소피아 사원이죠.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있죠. 그것도 큰데 이 판테온보다는 한 9m 정도 작습니다. 이 기록을 깬 이보다 더 큰 돔을 누가 만들었냐? 그게 15세기에 피렌체의 두오모가
한 1m 정도 큽니다. 1m 정도 큽니다.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피렌체 두오모는 성 베드로 사원보다는 100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건축학자들은 판테온과 피렌체의 두오모로 하면 주교나 추기경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만은 더 건축학자는 더 높게 평가하는 건축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에 보면은 한 8m 직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흔히 비를 안 맞는다. 비가 내려도 구멍 속으로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구멍 속으로 비가 들어와도 바닥에 배수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물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 판테온은 그냥 원추 모양이죠. 원추 모양. 이 건축에서 원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형. 원이 가장 편리한 공간이고 최대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원이라는 게 이 건축이나 무슨 기구를 만들 때 가장 유용한 모습입니다. 원.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원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만하다는 뜻은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속으로는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에밀레종 봉덕사 성덕대왕 때 만든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는 봉덕사종 바깥에 새겨져 있는 글 중에 원공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둥글 원자, 비일 공자, 귀신 신자, 몸체자. 뭐냐? 이 종처럼 둥글고 속이 비어 있는 거. 이게 말하자면 신의 몸이다. 신의 몸이다. 그런 뜻이죠. 인격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둥글둥글하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뭐 이런 뜻인데 바로 그 원공신체에 해당하는 게 요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판테온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오래 머물러 있고 싶고 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판테온인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기둥 없이 버텨내느냐 하는 게 참 신비롭죠. 도움이란 공간을 만들면 그 밑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활용성도 좋으니까 이 판테온을 본뜬 도움이 세계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 의회, 국회, 의사당 이런 것은 일단 도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그 의회 건물 등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의 도움 등등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르네상스 시대 때 위대한 건축가들은 항상 이 판테온을 연구를 했습니다. 판테온을 능가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을까?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사원의 도움을 거의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분도 판테온을 연구하고 피렌체의 도움을 만든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도 판테온을 연구하고 판테온이 건축가들의 하나의 표준 건물이었습니다. 이 판테온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세 사람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사람 누구냐? 엠마누엘 2세의 무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엠마누엘 2세는 1860년에서 61년 사이에 한 400년 만에 이탈리아를 통일한 통일대왕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움베르토 1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움베르토 1세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움베르토 1세는 이 사람이 뒤늦게 제국주의 정책을 편 사람입니다. 이탈리아가 통일한 다음에는 프랑스나 영국을 따라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개척할 데가 없어요. 거의 좋은 데는 다 차지했으니까. 아프리카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디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다가 졌어요. 기껏 차지한 게 소말리아 뭐 이런 데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좀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여러 번 암살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1600년에 암살이 됐습니다. 밀라노 근방에서 무슨 차욕 행사 시상식 하러 갔다가 그분이 거의 부인과 함께 거의 움베르토 1세가 묻혀 있습니다. 움베르토 1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살되기 전날에 몬차라는데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그 주인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고 생일도 같고 결혼한 날도 같고 해서 참 친근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 그 사람 장례식에 가다가 암살됐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듯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가끔 옮기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엠마누엘 2세가 사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움베르토 1세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움베르토 1세 바로 옆에 유명한 사람이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미술가로 뭐 치기도 합니다만. 라파엘이 묻혀 있는데 한때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묻혀 있는 사람이 과연 라파엘론가 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시인이 쓴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문이 추기경 친구이기도 한 피에트로 벤보라는 사람이 썼다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파엘로가 잠들어 있으니 그가 살아있을 때 정복될까 두려워했던 자연입니다. 네이처. 자연이 이제 그와 함께 죽을까 두려워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여기 라파엘로가 잠들어 있으니 그가 살아있을 때 정복될까 두려워했던 자연이 이제 그와 함께 죽을까 두려워한다. 이걸 제가 해설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연이란 것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또한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똑같은 감동을 줍니다. 저는 스위스의 마테오른을 보고 느꼈던 감동을 성 베드로 사원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인공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치에 도달하면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라파엘이 그림, 조각, 건축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이니까 자연이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까 두려워했다. 라파엘이 죽었을 때. 그런데 그가 라파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연도 함께 죽을까 두려워한다. 즉 자연의 아름다움과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더 이상 만들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자연이 두려워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판테온은 그 입장료가 없습니다. 교회니까. 그냥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보면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고 바로 19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 최고의 건물이 가장 영향력이 큰 건물, 세계 건축사에서 건물. 특히 이 광선과 이 건축은 기하학이죠. 광선과 기하학이 어떤 조화를 부리느냐 하는 것을 아는데 아주 좋은 휴식 장소도 된다. 이런 점에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4대 건축물, 자주 가야 맛을 느끼는 4대 건축물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하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요새 새로 꼽습니다. 7대 불가 사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인터넷 투표를 해가지고 7대 불가사의를 꼽았는데, 이 다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역시 만리장성, 인도, 타지마할, 콜로세움, 또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또 의외로 저 자네리오에 브라질의 자네이로에 있는 예수상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군요. 이 콜로세움은 세계 7대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이름이 우선 콜로서스는 그리스 말로 크다는 뜻이죠. 콜로서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콜로세움, 콜로세오라고 그럽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이 영어와 이탈리아 말을 구분하기,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로마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같은 사람의 발음을, 예컨대 피렌체는 이탈리아 말이고 플로렌스 아닙니까? 플로렌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말이고 베니스는 영어인데, 어떤 사람이 베니스 보고 나서 베니스는 잘 구경했는데 베네치아는 언제 갑니까? 하고 가이드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 콜로세오. 이 원형 경기장이죠. 이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점령을 하든지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유럽의 원형 경기장, 이 터키에 가도 뭐 예베소 이런 데 가면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이것은 서기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이것도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80년에 완공됐는데 이때는 황제는 죽고 그 아들 티투스가 황제였습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서기 70년 무렵에 있었던 유대인의, 지금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부숴버린 사람이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랑민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러니까 1900년 동안. 그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 만드는데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원형 경기장의 크기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둘레는 545m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의 약간 타원형입니다. 긴 축은 188m, 짧은 축은 156m. 타원형이라 보기보다는 뭐 원형에 가깝죠. 그리고 그 안에 경기장이 있습니다. 관중석을 에워싸는 돌벽의 높이는 52m, 약 13층 높이죠. 경기장은 원래 나무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이었는데 길이가 87m, 55m,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옛날에 거기 금투사가 대기를 했을 것이고 맹수들을 거기에 가두어 놨을 겁니다. 또 이 콜로세움에서는 금투사의 경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을 채워가지고 모의 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물을 채우고 물을 빼고 또 지하에서 사자, 호랑이 같은 동물들을 경기장으로 올리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있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사자 100마리를 엘리베이터로 실어가지고 문을 여니까 이 100마리가 경기장으로 나가면서 울부짖으니까 관중들이 겁이 나서 조용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석회화로 만들었습니다. 약 10만 입방미터의 석회화로 만들었고, 이 석회화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비 6m 되는 도로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중석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부서졌습니다. 지금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고
관중석의 한 반 정도는 4층부터 이렇게 부서진 상태죠. 그 부서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기독교화되면서 경기장으로 쓰지 않고 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치가 되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콜로세움에 있는 돌을 가져갔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지을 때도 콜로세움에서 석재를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산 안젤로를 지을 때는 또 판테온에 있는 무슨 구리를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이 콜로세움은 그 자체가 나중에 하나의 채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준공식을 기념하는 금투사 시합이 약 100일간 열렸답니다. 100일간. 그리고 그 후대에 와서 트리아누스 황제가 지금의 불가리아 지방을 점령한 것을 기념한 이 금투 시합이 서기 107년에 열렸는데 120일간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금투사가 약 10,00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약 10,000마리의 맹수가 투입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구경한 로마 사람들이나 참 지독한 구경을 한 거죠. 또 이게 여흥 삼아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도 막간을 이용해서 이 경기장에서 오락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 콜로세움 무대로 한 영화가 있죠. 영화가 뭐 몇 번 나와서 코바디스라는 영화, 1950년대 영화, 그리고 200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글래디에이트,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후대 다음 아들 코모두스 황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독교화되면서 435년까지는 금투사의 경기장으로 이용되다가 523년까지는 동물 사냥을 하는 경기장으로 이용되다가 그 뒤로는 경기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교회, 수도원 건물 등으로 이용되다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원형을 이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구경을 하려면 요새 줄을 한참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복도를 지나서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야구 경기장에 보면은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듯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가 100개가 넘습니다. 160개네요. 그런 160개의 출입구가 있고 바깥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아치형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한눈에 4층, 5층 관중석이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풍경이 연출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시대를 1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금투사의 입장이 되면은 그 7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금투사를 향해 가지고 부르짖는 소리, 그 중에 황제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어떤 광경이었을까? 로마 황제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 시민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로마 시민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항상 축제, 이런 개선, 또 개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선식도 해주고, 그리고 콜로세움을 이용한 이런 오락, 여흥을 계속 제공해 줘야 인기를 누릴 수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이 파퓰리즘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콜로세움이야말로 그런 파퓰리즘 정책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와 건축과 이 오락이 만난 장소죠. 만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트. 그런데 이 금투사들은 참 비참하다고 생각하는데, 금투사들 자신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있어가지고 금투사들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란 사람의 지도하에서 우선 대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요양이 살아남으면 또 1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그렇게 비참하지만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콜로세움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오락적 건축물, 그리고 판테온, 신전 건물로서의 심플하고 단출한 원만한 이미지, 성 베드로 사원의 정교하고 엄숙하고 거대한 완벽한 예술성, 그리고 산탄젤로의 투박한 그야말로 토치카 같은 건물, 이 4대 건물, 저 나름대로 꼽은 4대 건물은 많이 봐야 합니다.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갈 때마다 저는 이 4대 건물 중에 몇 군데를 들어갑니다. 좋은 음식점은 자주 가야 되듯이 좋은 건물, 좋은 명소는 자주 가야 된다. 거기서 역사를 만나고 문명을 이해하게 되고 돌아오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